하버드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적인 교수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25년 동안 확신했던 국가 번영의 법칙이 단 15분 만에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앞에서 펼쳐진 건 석유 한 방울 없이 경제 10위에 오른 한국의 숨겨진 진실. 바다와 사람만으로 자원을 가진 강대국들을 제쳤다는 이 나라는 정말 기술이 아닌 철학으로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장면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베넷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봄비가 내리던 월요일 아침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붉은 벽돌 건물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찰스강의 잔잔한 물결이 제 마음과는 달리 평온해 보였습니다. 25년 동안 국제관계와 방산기술을 연구해온 저는 오늘 특별한 국제학술대회의 사회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200여 명의 학자, 학생, 외교관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중앙의 단상에는 세계 번영의 길, 자원과 해양의 역할이라는 주제가 대형 스크린에 선명하게 비춰졌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가며 옷깃을 바로 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 베넷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마이크에 울리는 제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항상 국가는 자원이 풍부해야 번영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일머니로 부유해진 중동 국가들,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러시아,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춘 미국을 보세요. 이것이 제가 늘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불변의 진리였습니다. 저는 단상 옆자리에 앉은 젊은 한국 학생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민준박이라는 이 청년은 제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그의 국가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 그저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모방한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건너편에는 중국의 웨이리 교수와 그의 제자 레이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웨이 교수는 베이징 대학교의 저명한 학자로 항상 중국의 자원 우위가 미래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의 어깨를 으쓱이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가 첫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번영은 어디서 오는가? 자원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그때 회의장 구석에서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간단했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베넷 교수님,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는데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이론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금방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한국은 예외적인 경우겠죠. 아마도 서구와 일본의 기술을 잘 모방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민준박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실망과 함께 뭔가 단단한 결의가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베넷 교수님, 한국의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저에게 15분만 주신다면 자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웨이리 교수는 비웃듯이 미소를 지었고 레이 왕은 노트북으로 뭔가를 빠르게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민준군. 15분 드리죠.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프로젝터 연결 케이블을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그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400년 전 한국의 예언바다가 곧 미래다. 회의장은 순간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웨이리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고 여러 학자들이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발표라고 생각했지만 예의상 경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보여준 첫 번째 지도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1965년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영토 교환 협정을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요르단이 작은 해안선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수백 제곱킬로미터의 내륙 영토를 사우디에 넘겼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였죠. 이것을 보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요르단은 아카바항이라는 단 12km의 해안선을 얻기 위해 6,000제곱킬로미터의 사막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의장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민준의 관점에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보다 바다로의 접근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해안선이 요르단에게 준 것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전 세계와의 연결이었습니다. 민준의 두 번째 슬라이드는 부산항의 거대한 컨테이너 터미널 사진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다채로운 컨테이너들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쌓여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인천항의 현대화된 모습도 함께 보였습니다. 한국은 석유도, 가스도, 금도, 다이아몬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다가 있었고 이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민주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한국 수출입 무역량의 성장 그래프였는데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경제 성장은 자원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바다를 통한 접근성과 사람들의 창의력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발표는 제가 25년 동안 가르쳐온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했지만 그의 자료는 부정할 수 없이 명확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술 혁신 사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는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정말로 전체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편협한 서구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 민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을 때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반도체 공장과 조선소의 모습이었고 그 밑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다를 통한 연결성과 인적 자원의 힘입니다. 민준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웨이리 교수는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레이 왕은 여전히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사람들도 동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믿어왔던 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발표는 단순한 학술적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마이크로 물었습니다. 여러 손이 올라왔고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토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고 모든 눈이 민준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웨이리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민준 군의 주장은 너무 단순합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우리는 석탄, 희토류, 광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예외일 뿐입니다. 민준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 교수님, 중국의 자원이 풍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중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상하이, 광저우, 선전 같은 해안 도시들이죠. 내륙의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아닙니다. 회의장에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도 이 점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웨이리의 제자 레이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성공은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모방했기 때문 아닌가요? 창의적인 혁신보다는 모방의 결과 아닌가요? 이 질문에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제가 항상 생각해왔던 바였으니까요. 그러나 민준의 대답은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모방이 아니라 혁신입니다. 민준은 노트북을 조작하여 새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2010년 이후 한국은 인구 대비 특허 출원 건수에서 세계 1위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모방일까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숫자는 명확했고 도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룩했느냐입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었던 나라가 어떻게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을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민준은 새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다, 사람, 개방성. 민준이 첫 번째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세면이 바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특성이 아니라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한계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그는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1970년대 당시 국민소득이 미국의 120에 불과했지만 문맹률은 미국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맹률이라니 이것은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지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방성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민준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16세기 한국의 고문서 이미지였습니다. 이것은 400년 전 한국의 실학자 이수광이 쓴 지복유설이라는 책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는 여기서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지 않는 나라는 결국 고립되어 쇠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400년 전의 예언이 오늘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심지어 웨이리 교수도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준군은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자원이나 기술이 아니라 이런 철학적 가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한국의 성공은 바다를 통한 연결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세계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세 가지 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이런 성공을 거두었는데 다른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못했을까요?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원에 의존하면서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 용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오히려 경제 발전이 더딘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였죠.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나라들을 보세요.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앙골라. 그들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자원이 부족한 싱가포르, 스위스, 일본, 한국은 어떻습니까? 회의장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질문은 너무나 명확했고 대답도 분명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 중 다수가 세계 최고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레이 왕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중국도 자원의 저주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민준은 외교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중국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와 연결되면서 발전했습니다. 1대1로 정책도 결국은 연결성을 강화하는 전략 아닌가요? 웨이리 교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자원 중심 사고방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세계 지도를 본다면 가장 번영한 국가들은 대부분 해안선이 긴 나라들이었습니다. 가장 발전한 도시들도 대부분 바다나 강가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렇다면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철학적 접근이 미래 세계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민준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연결되어 있을 때 더 강해집니다. 둘째, 가장 소중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셋째, 개방성이 혁신을 낳습니다. 회의장에서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웨이리 교수조차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발표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서 무언가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찰스강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은 대서양으로 이어지고 결국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말한 연결성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은 계속되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시작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자 저는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표는 제 마음속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민준 군, 당신의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민준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교수님. 제 노트북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회의장 한쪽의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노트북을 펼치자 화면에는 더 많은 자료와 그래프, 지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부터 보세요. 민준이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196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르단은 사막 영토 6,000제곱킬로미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넘기고 대신 아카바만의 해안선 12km를 받았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르단이 바보 같은 거래를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넓은 영토를 포기하고 작은 해안선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민준은 두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1965년 아카바항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놀라웠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 현대적인 국제 항만으로 변모해 있었고 수많은 선박과 컨테이너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작은 해안선이 요르단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요르단의 GDP 중 30% 이상이 이 항구를 통한 무역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믿기 어려웠습니다. 단 12km의 해안선이요? 네, 교수님. 바다로의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다음으로 민주는 한국의 부산항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의 흑백 사진에는 작은 어선들과 초라한 부두만 보였지만 2020년대의 사진에는 세계 최대급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산항은 현재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없이도 세계 최대의 조선소와 정유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대의 정유시설을 가지고 있다고요? 석유가 없는데도요? 네, 우리는 석유를 만들 수 없지만 다른 나라의 석유를 정제할 수는 있었습니다. 바다를 통해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된 제품을 다시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습니다. 석유가 없는 한계를 창의적으로 극복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한국의 교육 투자에 관한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20분의 1에 불과했지만 문맹률은 미국보다 낮았고 대학 진학률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 수입의 25%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였죠. 저는 이런 교육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도 교육은 중요하지만 가족 소득의 25%를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민준이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열었습니다. 2010년 이후 한국은 인구 대비 특허 출원 건수에서 세계 1위입니다. 그 숫자는 분명했고 제 고정관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혁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는 가장 놀라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16세기 한국의 고문서 이미지였습니다. 이것은 400년 전 한국의 실학자 이수광이 쓴 지복유설이라는 책입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바다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하의 부귀를 얻을 수 없으며 세계와 연결되지 않는 나라는 결국 고립되어 쇠퇴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400년 전의 문서가 현대 세계화 이론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다니요. 400년 전에 이미 한국은 바다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는 오랫동안 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이 원칙에 따라 국가를 발전시켰죠.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자원 결정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 앞에서 제 오랜 믿음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회의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가. 한국은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 바다와 사람의 힘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다른 참가자들의 눈빛도 달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웨이리 교수는 여전히 강경한 표정이었지만 레이 왕은 민준의 발표 내용을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셨나요? 제가 레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민준 군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중국도 해안 도시들이 가장 발전했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회의장으로 돌아온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토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뭔가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열기가 있었고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사회자 자리로 돌아가자 한 외신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BBC 소속으로 보였습니다. 베넷 교수님, 이번 토론을 통해 선생님의 생각도 변화가 있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웨이리 교수와 민준까지도 제 대답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습니다. 25년 동안 지켜온 신념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증거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진정한 학자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가의 발전이 자원의 풍부함에 달려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한국과 같은 나라는 단순히 서구의 기술을 모방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회의장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긴장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준박의 발표와 자료를 통해 제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힘은 자원이 아니라 연결성과 인적 자본 그리고 개방성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레이 왕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발전 모델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는 자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깨달은 것은 자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해안 도시들을 중심으로 세계와 연결되면서 발전했죠. 웨이리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한 미국 대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성공은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우리는 분명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은 자원도 풍부하지만 동시에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두 대양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같은 주요 도시들은 모두 어디에 있나요? 그 학생이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해안가요? 정확합니다. 미국의 성공은 자원과 해양 접근성, 그리고 이민자들이 가져온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자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죠. 그때 갑자기 회의장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웨이리 교수와 레이 왕도 마지못해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이 인정받는 순간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토론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죠. 석유와 가스는 언젠가 고갈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창의성과 바다를 통한 연결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가슴 속에서 확고한 결단이 내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강의와 연구에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할 것입니다. 자원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닌 인간과 연결성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말이죠. 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몇몇 외신 기자들은 눈물을 훔치며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민준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는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학문의 힘이구나. 사실과 증거 앞에서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보스턴 항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년 전 이 항구를 통해 미국이 세계와 연결되었고 그것이 미국의 번영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학술대회가 끝난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민준의 초청으로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창밖으로 드넓은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다가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연결한다. 제가 중얼거린 이 말은 400년 전 한국의 실학자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이런 말을 철학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항구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수백 대의 컨테이너 선박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민준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베넷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곧바로 부산으로 가는 KTX 고속열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 현대적인 도시 경관, 그리고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들. 민준,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군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부산항을 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4시간 후 우리는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의 안내로 부산항 전망대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세계 최대급 항만의 장관이었습니다.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정돈되어 있었고 거대한 선박들이 줄지어 입항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크레인들은 마치 거대한 로봇처럼 쉬지 않고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원 없이 이루어졌다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석유가 없었지만 바다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자원임을 4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죠. 다음 날 민준은 저를 울산의 조선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초대형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의 건조 과정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배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선박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석유를 만들 수는 없지만 석유를 운반하는 배는 만들 수 있었죠. 이 말에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의 한계를 기술과 혁신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의 한 대학 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 강연자로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제가 연단에 섰을 때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25년 동안 가르쳐온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가르쳐왔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원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원은 땅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과 창의성 속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다를 통한 연결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세계를 향한 개방성. 이것이 미래의 번영을 위한 진정한 열쇠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원의 저주가 아닌 연결성의 축복에 대해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이 새로운 발전 모델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다시 한번 태평양의 끝없는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바다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의 장벽이 아니라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고속도로였습니다. 제 노트북을 열고 새 책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연결의 힘, 한국의 400년 전 예언과 미래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전하는 것. 자원이 아닌 사람과 연결성이 진정한 번영을 가져온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세계를 자원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인간의 창의성과 연결성이 만들어내는 무한한 가능성을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편견을 발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발전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과 서로 다른 문화를 포용하는 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이 아니라 세계와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진짜 자원이란 땅속에 묻힌 무언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마음이라는 걸 느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힘이 세계를 움직였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여러분이라면 그 교수처럼 오랜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건 자원일까요? 아니면 연결과 존중일까요?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남으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도 함께 천천히 곱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감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가장 위대한 자원은 사라지지 않는 석유가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는 누군가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